구글이 구글 플레이를 통한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금지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과 카카오를 만나기로 했지만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만 내놓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이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차 전지업체 SK온의 내년 초 흑자 전환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프리-IPO 성과가 예상에 못 미친 데다 부채 비율 역시 200%에 육박하며 재무 구조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안마의자 시장 1위 바디프렌드가 신제품 팬텀 로보를 출시하고 헬스케어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렌탈 조직을 갖춘 대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데다 경기 둔화로 필수 가전이 아닌 안마의자의 인기가 시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와 여당이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소득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을 신속 집행하고 8월 중 추석 민생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 2300선이 결국 붕괴됐습니다. 증시 상황부터 진단하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2300선 아래로 떨어진 게 1년 8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아래의 공포라고 하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또다시 불거진 겁니다. 치솟던 국제유가가 간밤 배럴당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에너지 수요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급격하게 확산된 겁니다. 또 구리 등 모든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며 침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금리 인상이며 지금 이 모든 문제의 화근이 사실 물가 아닙니까? 이 전쟁에서 비롯된. 그러면 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는 걸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실제로 최근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 점은 물론 말씀하셨듯이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이 뒤에 경기 침체가 다가올 것이란 우려가 크다는 건데 시장에선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지표로도 나타나고 금리로도 드러납니다. 현지 시간 5일 미국 채권 시장에서 장중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를 역전했습니다. 장기 채권은 단기 채권보다 높은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전됐다는 건 그만큼 경제 활동이 둔화할 것이라고 보는 투자자가 많다는 겁니다. 더불어 노무라 증권이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과 유로존 등 주요국들이 12개월 내 경기 침체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경고음이 들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건데요.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는 치솟고 원화 가치는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경기 침체 우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외국인 이탈에도 지금 환율 1,306원으로 오늘 마무리가 됐죠. 오늘도 당국 개입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외환 보유액 걱정입니다. 그간 증권사들이 이제 코스피 목표를 좀 많이 낮춰서 2,250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도 낮춰 잡은 상황인데 지금 추가 하락을 더 걱정해야 되는 단계인가요? 예, 그렇지만 이 경기 침체가 증시를 더 누를 가능성도 물론 제기되기는 하지만 매번 비관적인 얘기만 했으니까 조금은 긍정적인 소수 의견도 오늘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과거를 되돌아보면 이 경기 침체 국면 중반에 주가의 바닥이 형성됐다며 차라리 빨리 경기가 식는 게 주가 바닥 시점을 앞당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40포인트, 심각한 침체 국면이면 이 주가가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참고로 6월 지수는 53을 기록했습니다. NH투자증권 등도 경기 침체를 기점으로 경제 특징이 바뀌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기점으로 새로운 자본 지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울할 때도 항상 이렇게 긍정을 말하는 증권가 좋습니다. 뭔가 시장에 좀 터닝 포인트가 찾아온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영향을 크게 받은 섹터는 어디입니까? 쉽게 생각해서 경기 민감 업종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급락한 국제 유가만 봐도 알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이와 연동되는 정유주가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유가가 비쌀 때 이 사서 갖고 있던 원유 가치가 하락하면서 재고 평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연쇄작용으로 가스 관련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또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받을 것이란 분석에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하락했습니다. 또 경기 침체 우려는 철강 섹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직접적으로 나타났듯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질 땐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반대로 주가가 흐름이 좋았던 섹터도 있었다고요? 어디입니까? 네, 대표적으로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비용의 압박을 느끼고 있던 항공주들입니다. 특히 예. 오늘 이렇게 LCC들을 중심으로 주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또 금리 상승에 급락했던 카카오와 네이버 등 이 성장주들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가 다시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장도 끝났고 투자자들 그럼 뭘 주목해서 앞으로 봐야 될까요? 네, 우리 시간 오늘 밤 새벽 미 연준의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의사록을 통해 연준 의원들이 당시 어느 정도로 경고 목소리를 냈는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우리 시간 8일 저녁 나오는 미국의 6월 고용 보고서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지표가 실망스럽게 나오면 경기 침체 우려를 더욱더 부각시킬 수 있고 이달 말에 있을 연준 FOMC 회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75bp 추가 인상 예상하고 있는데 일부에선 경기 침체로 연준이 긴축 강도를 더 낮출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고웨스트 이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오늘 키워드 바로 보죠. 네. 네, 오늘 키워드 원전의 부활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원전 건설 재개되는 흐름이죠. 네, 어제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의 트렌드가 바로 원전의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사 보여주시죠. 예. 네, 탈원전 폐기 수술을 받는 미국 원전이라는 제목인데요. 예. 미국 전계에서 반행을 주장했던 정치인들까지 최근 원전 건설에 찬성할 정도로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예. 이 같은 분위기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류와도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현재 정책이 어떤가요, 그럼? 현재 미국에서는 92개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고요. 예. 이게 전력 공급의 2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다수의 원전이 1970에서 1990년에 설치돼서 노후한 탓에 운영비 문제에 좀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6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고요. 예. 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는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것을 개발하는 데 32억 달러를 또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밝혔습니다. 그럼 소형 모듈 원자로가 뭔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이 대형 원전과는 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용이나 성능 안전성 측면에서 대형 원전보다 좀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차세대 원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도 투자를 좀 많이 늘리고 있는 모습 좀 확인을 해봤는데 미국은 사실 예전부터 좀 탈원전 기조가 이어져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원전은 1990년대 이후로는 사양 산업으로 좀 예. 취급이 됐습니다. 일단 미국 스리마일 섬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이 드러났고요. 이후에는 역대 최악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까지 있었죠. 그래서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던 계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예. 탈원전에서 이렇게 갑자기 친원전으로 기조가 바뀐 것은 최근에 일단 별다른 원전 사고가 없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이나 풍력, 조력 같은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건데요. 여기에 최근에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원전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유나 석탄, 천연가스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무기화하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전에 주목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계지도 나와 있는데 다른 나라들 상황은 어떤가요? 네, 다른 나라도 좀 어쨌든 에너지 위기 속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까지 좀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일단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던 일본까지도 원전에 다시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약 90%를 수입하기 때문에 최근에 에너지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포스트오일 전략연구소는 원자로 재가동을 요구하는 여론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예. 참여 선거 결과가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또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향후 15년간 우리 돈으로 약 518조 원을 투입해서 최소 150개
150개의 원자로를 추가로 지을 예정인데 150개 하면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가 지난 35년간 세운 원전의 수보다 많은 규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 눈여겨볼 만할 것 같은데 또 이런 친환경 기조의 선두라고 한다면 유럽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최근에 유럽연합이 원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녹색 분류 체계, 텍소노미로 분류하는 안을 발의하기도 했었고요. 예. 실제로 원전 의존도가 한 70% 정도 되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원자로 14기를 추가로 신설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또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2035년까지 전력 구성의 25%를 원전으로 달성한다는 계획이고요. 체코 역시도 2020년 원자력 비율이 37%였는데 이걸 46에서 5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 기조가 이렇다라는 상황 짚어봤는데 그럼 시장에서 투자에 대한 관심 당연히 높아지고 있겠네요. 네, 특히나 원전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우라늄 가격이 좀 상승하면서 이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대표적인 것이 우라늄 채굴 및 재련 기업들을 담고 있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글로벌 X가 운영하는 글로벌 X 우라늄 ETF, URA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캐나다 업체인 카메코가 22%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가운데 대우건설이나 두산중공업 같은 기업들도 일부가 포함이 됐고요. 총 보수는 0.69%로 평범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ETF 상품들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URA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다른 상품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노스쇼어 글로벌 우라늄 마이닝 ETF와 또 바네크 우라늄 핵에너지 ETF가 있습니다. 일단 노스쇼어 글로벌 우라늄 마이닝 ETF 같은 경우는 URA와 구성 종목이 좀 비슷하다 이런 특징이 있지만 총 보수 같은 경우는 0.85% 수준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NLR 같은 경우는 이제 우라늄 ETF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석유나 전기, 가스 같은 유틸리티 업체들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우라늄 ETF보다는 변동성이 적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역시 총 보수는 0.60%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ETF 상품들 살펴봤는데 저희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네. 일단 카메코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라늄 채굴업체나 또 우라늄 중개업체인 영국의 옐로우 케이크 같은 곳 아니면 유틸리티로 확장을 해서 전기나 가스 공급업체인 듀크 에너지 같은 업체의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기업들 중에서 월가에서 유망하게 보고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네, 카메코와 듀크 에너지 정도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융정보업체인 팁랭크에 따르면요. 최근 3개월간 애널리스트들은 카메코의 월스트리트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를 36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주가와 비교했을 때 7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고요. 또 듀크 에너지도 마찬가지인데 13명의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116달러로 제시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카메코와 듀크 에너지 참고해 보시죠. 고웨스트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구글 앱마켓에서 이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업데이트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사의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며 구글이 카카오톡을 규제하는 조치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상황을 예상하고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 갑질을 방치한 정부, IT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사실 우리 국민 중에 카카오톡 안 쓰는 분들이 없으실 만큼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데 당장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카카오톡 국민 앱인데요. 그 월간 이용자 수가 4,7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뭐 앱을 이제 계정이 2개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국민의 대다수가 이용한다는 얘기겠죠. 구글은 지난달부터 자사 시스템을 활용한 인앱 결제나 이 3자 결제 방식을 쓰지 않으면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경고해 왔는데요.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신청 화면에 외부 결제 링크를 만들자 업데이트를 금지해버린 겁니다. 구글이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수수료를 최대 30% 가져가기 때문에 콘텐츠 이용료들이 전반적으로 비싸졌죠.
카카오는 그 수수료를 물지 않고 더 싸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건데 이 구글이 사실상 갑질을 한 겁니다. 비록 다른 앱마켓이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업데이트하는 건 가능하지만요. 이 구글의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이 7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조금 더 싸게 현명한 방법으로 정당한 요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이 구글은 자신들의 매출과 직결된 상황이다 보니까 강하게 대처하고 있는 건데요. 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올라간 요금에 한 번, 또 막힌 업데이트에 또 한 번 피해를 입게 된 셈입니다. 업데이트를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버그 수정이라든지 안정성 이 강화를 위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이 새로운 기능들, 좀 더 이 편의성을 높인 기능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구글이 사실 이런 강제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펴왔기 때문에 카카오 측에서도 예상을 못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카카오 측은 5월 말에 이모티콘 플러스 웹 결제가 아웃링크를 추가해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일부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글의 정책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앱들이 전부 구글의 무방비로 종속되고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걸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 상태를 당분간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데요. 구글의 딜레마를 카카오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카카오톡이 국민 앱이다 보니까 삭제를 하면 극심한 반발에 부딪힐 거고 삭제가 가능하지도 않을 거라고 판단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업데이트가 막히면 버그라든지 문제가 앞으로 생길 수 있는데 그 책임도 구글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요. 또 현재 카카오가 골목 상권 등 문제로 국민적인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는데 최악의 경우 카카오가 이번에 구글에 굴복하더라도 이용자들을 위해 구글에 강력하게 대항했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국내 앱 사업자들을 대표해서 좀 총대를 맨 셈이다 이거네요. 앞서 이제 우리 국회가 이제 구글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을 이미 통과를 시킨 상황인데 네. 구글이 지금 그걸 또 우회하는 정책을 쓰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국회와 정부는 그럼 대응을 안 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 정부와 국회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통위 입장에서도 실태 조사를 해왔는데요. 사실 이 그간의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면요. 이 정부는 구글과 애플의 높은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결국 전가될 것이란 이런 우려 때문에 세계 최초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었죠. 그러자 이들은 또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한다면서 3자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수수료가 인앱 결제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요 온라인 동영상, 또 음악, 웹툰 앱의 콘텐츠 이용 가격이 줄줄이 올랐는데요. 이 콘텐츠 사용료 증가로 또 이 음원, OTT 서비스 이용자들은 연간 최대 2,300억, 또 웹툰, 웹소설 이용자들은 연간 690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치권과 정부에선 부랴부랴 추가 대책에 마련에 나섰는데 이 정우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앱에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월 구글과 만나 직접 한 얘기입니다. 한 달 뒤 방통위는 실태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이 구글은 인앱 결제에 반기를 든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방통위는 이 같은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글이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심사하기 때문에 구글과 카카오만 알 수 있는 사안이란 겁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지만 실제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사안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인 내일 구글과 카카오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방통위가 피해를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카카오는 이미 한 달 전부터 구글의 정책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삭제하는 거를 조사한다. 피해자가 발생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것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소비자 피해를 발생한다고 그러면 제재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소비자 피해를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방통위에서. 국회에서도 주무부처인 방통위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채비에 나섰습니다.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빈틈을 보였고 규제 집행 단계에서도 소극적 대처로 일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통신 협의회에 실적으로 기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좀 논의하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인앱결제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도 후속적인 조치를 전혀 하지 못하고 정부 차원에 그냥 맡겨놨다가 대선 이후에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흐지부지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엄포만 났을 뿐 그동안 실질적인 대책이 없었던 만큼 이번 사태를 진화하기 위한 방통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우진입니다. 네, 임 기자. 이렇게 사실 정부 대응이 좀 늦다 보니까 시민단체나 업체에서 사실 자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소비자들의 단체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초 경찰에 인앱 결제 강제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구글을 고발했는데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는 시민회의 사무처장이 이번 수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요. 다음 주 정도에는 공정위에 구글과 애플을 함께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진행 중인 웹소설 출판사와 작가들의 경우에는 방통위에 추가 의견서를 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추가 상황은 없다고 합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죠. IT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네, 우리 배터리 산업의 때 아닌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세계 시장을 주도할 거란 기대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조심스럽게 감지되고 있는데 산업부 김민수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위기감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일단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글로벌 영향력은 좀 줄고 투자 부담은 좀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그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생산 기지 증설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LG는 10조 원, SK는 15조 원을 더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의 보수적인 삼성 SDI도 연간 2조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자동차 회사들이 전동화의 속도를 내면서 배터리 수요가 가파르게 늘다 보니 이 공장만 지으면 물량은 확실하니까 너도 나도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고유가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투자 비용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의 전방 산업인 전기차는 이 내구성 소비재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 이 차를 안 바꾸고 더 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전기차도 경기 침체 영향을 받지 않겠냐,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냐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 LG엔솔 미국 공장 재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이런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제 위기에서 비롯된 얘기라고 봐야 됩니까?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심각하게 보실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투자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애리조나 단독 공장은 이 생산 능력으로는 11기가와트시 규모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5년까지 목표로 하는 생산 능력이 총 520기가와트시인데 전체 생산 능력의 2%가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거의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니까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단독 공장부터 투자를 약간 늦추는 겁니다. 이미 땅은 확보한 상태니까요.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회사들과의 합작 공장들은 모두 예정대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공장 재검토는 사실상 큰 문제는 아니다 이런 건데 LG엔솔 말고 나머지 두 회사는 그럼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삼성 SDI는 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삼성 SDI는 이 전자회사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을 높게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더 꼼꼼히 따져서 증설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로 인한 비용 증가 측면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특히 삼성 SDI는 강점이 소형 배터리에서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최근 주식시장에서 삼성 SDI가 주목을 받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그 SK온입니다. SK온은 공장을 짓기 전에 수주부터 하는 이 선수주 후 투자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돈을 빌려와서 투자를 해야 하고 외부 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금리가 오르고 비용이 더 들어도 주문을 받았으니 예정대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미선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SK온이 배터리 공장 신증설에 계획한 총 투자 금액만 23조 원. 배터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약 7조 원이 투자됐고 앞으로 생산 목표를 달성하려면 16조 원가량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배터리 후발주자인 SK온은 2, 3년 동안 매출보다 투자 지출이 더 많을 예정인데 추가적인 현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무 건전성이 계속 취약해져 자금 조달이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 SK온의 부채 비율은 SK이노베이션에서 분사한 지난해 4분기 117%에서 올 1분기 20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비용 부담과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시장 투자 심리가 악화돼 자금 조달 역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SK온은 올해 상반기 4조 원 규모의 상장 전 투자 유치 프리 IPO를 진행했지만 3조 원밖에 조달하지 못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5월 단기 차입 형태로 1조 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급하게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쟁사들보다 약 2배에서 3배 넘는 비용으로 돈을 빌리고 있어 이자 부담도 큽니다.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SK온은 올 4분기를 흑자 전환 시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 여건이 어려워지자 SK온의 흑자 전환 시점은 내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K배터리 산업 위기감이라는 게 SK온의 재무 상황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경기는 또 침체되고 있고 투자 비용은 부담이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들 기업들 대한 전망 자체는 또 밝게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런 겁니까? 일단 뭐 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좀 안전 장치들이 좀 마련돼 있습니다. 일단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이나 유럽에 투자를 하면서 뭐 세액 공제나 인센티브를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이 투입되는 자본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의 경쟁사와는 달리 자동차 회사들과의 대규모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투자 부담을 줄였습니다. 리스크도 나누어 가지게 되는 거죠. 공급 계약도 잘했습니다. 최근 이어진 원자재 가격 상승 국면에서 중국 CATL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거든요. 반면 이 원자재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국내 배터리 3사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잘 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수요가 넘친다는 점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도 한풀 꺾였고요. 증권가의 하반기 전망도 밝습니다. 증권가의 전망은 문영민 기자의 리포트로 확인하시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당장 2분기 실적에서 최악의 상황을 마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411억 원. 지난해 2분기 7천억 원이 넘는 실적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70% 가까이 하락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2분기 실적 저점을 기록한 뒤 3분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LG화학에서 분사한 이후 처음으로 1조 원이 넘는 연간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가시키지 못했던 이 원가 상승분을 이제 판가로 전가시키는 구조를 확립시키고 정확히 보상금을 수취하는 형태로 완성적인 원가 상승분을 보존받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추가적인 판가 상승 협상으로 영업이익률이 상승한다는 게 주요 배경입니다. 또 주요 고객사들의 전기차 생산 확대로 2차 전지 출하가 크게 늘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같은 사업군을 영위하는 삼성 SDI는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실적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900억 원대로 1년 전보다 35%, 전 분기보다 9%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양산을 시작한 차세대 배터리 젠5가 각종 유럽 전기차에 탑재되며 판매량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이어 3분기와 4분기 각 4천억 원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며 연간 1조 6천억 원이라는 최대 실적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 2차 전지 기업들의 하반기 실적 상승 랠리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참고로 LG에너지솔루션 실적 잠정치 발표 내일이고요. 이달 말에는 3사 모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봤는데 좀 혼란스러운 게 뭐 투자는 부담이 되고 경기는 안 좋은데 산업 전망은 좋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여전히 장밋빛 맞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은 사실상 배터리 산업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물음표는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는 투자해서 증설하고 만드는 대로 팔리는 구조였는데 이른바 이제 뭐 닥치고 투자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고 해서 이제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보니까 투자 비용이 생각보다 늘어난 겁니다. 이 지점에서 이렇게 투자해서 얼마나 남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 겁니다. 이 물음표가 이 위기론의 핵심입니다. 지금 배터리 회사들의 이익률은 잘해야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투자한 자본 대비해서 이익률을 좀 따져봐야 하는 거죠. 특히 3년 후인 2025년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지만 공급이 안정화되면 상대적으로 마진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동차 기업들이 배터리를 직접 만들어서 탑재하려는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2025년부터는 이제 진검승부, 이제 마진 전쟁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산업부 김민수 기자와 사안 살펴봤습니다. 관리사항들의 업무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여서 많은 시간을 고객 서비스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철저한 채용 검증하고 전사적인 교육,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장 협의회가 있어서 가능하지 않은가. 투명하고 효율성 있고 전문성이 제고되는 그런 지원 시스템을 저희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아이언맨의 로봇슈트처럼 안마의자의 두 다리가 따로 움직입니다. 몸을 눕혀 자전거를 타는 형태로도 구동되는 팬텀 로봇은 바디프렌드가 새롭게 선보인 안마기기입니다. 기존 안마의자는 하반신 부분이 하나로 붙어 있어 종아리 안쪽이나 무릎까지 안마 기능이 닿지 못했지만 좌우 양발에 하나씩 착용하면서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해낸 겁니다. 개발 과정에서 총 4건의 신규 기술 특허도 확보했습니다. 바디프렌드는 팬텀 로봇을 시작으로 안마기 제조 기업에서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안마의자를 통해 각종 생체 정보를 측정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 건강 서비스로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팬텀 로봇에서 출발해 안마의자의 영역을 뛰어넘어 재활 분야를 비롯한 의료기기로의 진화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비대면 진료까지 연계하는 홈 헬스케어 플랫폼이 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네, 이 사안 취재한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안마의자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영상에서 봤지만 이 팬텀 로봇을 선보인 바디프렌드 입지는 어느 정도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죠. 네, 가전업계는 안마의자 시장 규모를 약 1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TV, 냉장고 같은 필수 가전에 비하면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지만 2015년에 시장 규모가 3,500억 원이었는데 6년간 약 3배 정도 성장한 셈입니다. 예. 바디프렌드는 안마의자 1위 업체로 전체 시장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바디프렌드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년 연속 성장 가도를 달렸습니다. 예, 이게 뭐 코로나랑 성장을 같이 한 상황인데 엔데믹에 따른 우려감은 없을까요? 네, 엔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수혜가 끝나가는 거랑 함께 본격화되는 경기 둔화 신호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안마의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필수 가전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예. 고가 제품이죠. 오늘 바디프렌드가 공개한 신제품 가격도 660만 원에 달했는데요. 경기 둔화 시 소비자는 아무래도 고가 그리고 비필수 상품부터 씀씀이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국 타 가전보다 안마의자의 매출이 크게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전 유통업체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올해 안마의자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약 10% 정도 줄었고 이는 성수기인 가정의 달 5월에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예. 바디프렌드 매출 구성을 지금 보고 계신데 안마의자가 8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꺾인다면 이렇게 극도로 안마의자에 치우친 상황이다 보니 바디프렌드의 매출도 꺾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예. 실제 올해 1분기 바디프렌드의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한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요.
장외 주식 가격도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해서 사상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마의자 시장 자체 여건이 좀 녹록지 않다 이런 건데 업계 내에서의 경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바디프렌드는 아까 1위 업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전체의 한 68%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세라젬, 코지마 같은 의료기기 업체와는 격차가 꽤 벌어진 상황입니다. 문제는 가전 대기업들이 이 안마의자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LG전자는 2년 만에 지난달에 안마의자 신제품을 출시를 했고 SK매직도 비슷한 시기에 고급형 안마의자를 선보였습니다. 가전 대기업들의 강점은 아무래도 강한 렌탈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건데요. 정수기, 냉장고, 비데 같은 필수 가전이랑 연계한 판매가 가능하다 보니 가격 경쟁력 그리고 영업 면에서도 한 수 앞서 있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바디프렌드 역시 다양한 렌탈 판매 상품에 나서고 있지만 판매 제품군이 제한적이라서 렌탈 경쟁이 한 단계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악화되고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 바디플랜드 전략은 어떤지 짧게 짚어주시죠. 네, 먼저는 기술력을 앞장 세우겠다는 겁니다. 예. 이번에 공개한 팬텀 로보가 좌우 다리를 따로 움직이는 말 그대로 세상에 없던 기술을 선보인 건데요. 이처럼 압도적인 기술력을 통해서 안마의자 자체의 경쟁력을 더욱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향후 5년간 1,000억 원의 R&D 비용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도 박차를 가할 계획인데요. 지난해 기준 바디프렌드의 해외 매출은 44억 원 수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1%를 밑돌고 있습니다. 바디프렌드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지성규 부회장은 과거 금융계 재직 당시에도 여러 글로벌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지 부회장의 횡보가 이제 바디프렌드의 해외 경쟁력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였습니다. 기업은행 퇴직연금 고객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입니다. 11만여 개 기업 고객 가운데 99.8%, 적립금 기준으로는 8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들 가운데 가장 많이 중소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근속기간이 약 4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이 작고 그에 따른 퇴직금 규모가 좀 작습니다. 기업은행은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에 특화된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 구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 연수, 투자 성향을 반영한 특화된 포트폴리오를 만들 예정이고요. 성장형 펀드보다는 배당주 위주의 펀드, 장기 채권형 펀드보다는 중단기 채권형 펀드로 운용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투자 성향에 맞는 디폴트 옵션이란 가입자가 매번 별도의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사전에 지정한 상품이나 포트폴리오에 맞춰 퇴직연금이 자동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투자 연속성을 유지하기 힘든 만큼 최대한 변동성이 낮으면서 안정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금융권 최초로 DB/DC형에서 비대면으로 상품 가입과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이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24시간 2교대, 3교대 하면서 동시에 저희들이 그 동의서를 받거나 운용지시서를 수령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이 퇴직연금 가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좀 더 퇴직연금 가입을 쉽게 할 수 있고 근로자도 운용지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DC형 가입자의 경우 그동안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 운용 상품을 선택해야 했지만 이제는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임문택 부행장은 기업은행의 목적은 중소기업 지원에 있다며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개인형 IRP 수수료 면제에 기업은행이 선제적으로 나서고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DB, DC형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초년도에 100% 면제해 드리고요. 2년도 70%, 3년도 30%에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을 많이 줄여드렸습니다. 현재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4%에 그치고 있는 상황. 고용노동부는 이 수치를 10년 뒤 4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 기업은행 역시 중소기업의 특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에 나선다는 목표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장기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멈췄지만 반등은커녕 추가 하락에 대한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첫 번째 상승 시기에 비트코인은 2만 달러에 근접했다가 두 달이 지나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는 82%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말 두 번째 상승 시기에 비트코인은 6만 9천 달러까지 올랐다가 곧바로 75% 하락했습니다. 최근 2만 달러를 회복하는 등 첫 번째 폭락 시기 대비 선방하고 있지만 추가 하락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의 스콧 마이너드 최고 투자 책임자는 비트코인이 8천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장기 투자자 이탈 움직임이 관측되면서 이런 우려에 무게가 실립니다. 6개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비트코인을 보여주는 지표에서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이동하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테라와 셀시우스 사태로 디파이에서도 고객 예치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올해 초 1천억 달러에서 현재 절반도 안 되는 40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것이라던 NFT도 오픈시에서 6월 거래 대금이 지난해 8월 이후 최저로 내려앉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로 시장 안정과 신뢰 회복 없이 막연하게 반등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커진 상태인데요. 코인의 특성상 가격이 올라도 이상하지 않고 막 떨어져도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잃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앞으로 시중은행들의 예금과 대출 금리 차가 매달 공시됩니다. 금리 경쟁을 유발해서 소비자들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 편의성이 높아질 거란 기대감과 함께 일각에서는 과도한 시장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예금과 대출금리 공시제도를 도입합니다. 은행별 예대금리 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해 쉽게 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공시 주기는 1개월로 기존 3개월보다 앞당겼습니다. 매달 공시되는 내용에는 가계와 기업 대출을 가중평균한 기준뿐 아니라 가계대출만 따로 뗀 예대금리 차도 공개됩니다. 자신에게 적용된 금리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과 예금금리 공시제도도 개선됩니다. 현재 대출금리는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공시해 소비자 본인 신용에 맞는 금리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리 공시 기준이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바뀌면서 개인 신용별 금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마다 제각각인 우대금리 정책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전달 은행이 신규로 받은 예적금의 평균 금리도 공시됩니다. 이처럼 예대금리 차가 세세하게 공개되면서 은행들의 금리 경쟁이 가속화되고 금융 소비자들의 편익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는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두 개를 합쳐놔서 이제 금리 차를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소비자 편익이 더 가까운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부 은행들에서는 대출금리를 조금 낮출 수도 있고 예금금리를 올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이미 가계대출 부담은 피할 수 없게 됐는데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순기능이 얼마나 발휘될지에 의문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금리 공시제도가 금융산업을 위축시키고 상품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예대금리 차 마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정부가 사실은 조금 개입을 한 편이 있죠. 사실은 이제 은행도 이제 사실 이 예대 마진을 굉장히 그 주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은행을 괜히 조금 나쁜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금융 서비스의 질 저하, 서민 대출 외면 등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LG이노텍이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 경북 구미 4공장에 반도체 회로기판 신규 생산 라인을 구축합니다. LG이노텍은 오늘 구미시청에서 이런 내용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연면적 23만 제곱미터의 구미 4공장 인수를 비롯해 반도체 회로기판인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와 카메라 모듈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LG이노텍은 이번 투자로 총 1,000여 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를 예상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제품 수리용 서비스 자재를 배송할 때 사용하는 포장재의 친환경 소재를 확대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부터 생산 공장에서 국내 서비스 센터로 보내는 서비스 자재의 완충제와 지퍼백에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배송용 박스와 테이프를 친환경 소재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친환경 소재 확대로 연간 약 326톤의 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상반기 한경 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에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중동이 선정됐습니다. 한호건설그룹의 세운푸르지오 G팰리스와 MTB 반달섬 C6 개발의 힐스테이트 라군 인테라스 2차도 종합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22년째인 한경 주거문화대상은 건축미와 친환경성이 뛰어나고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주거상업시설에 주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오늘 당정과 대통령실 인사들이 총리 공관에 모여 민생과 물가를 살피기 위해 원팀이 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주스로 이렇게 건배 제의를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도 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세계적인 이런 인플레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우리의 한국은행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금융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한국은행의 의사결정에 정부가 강력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데다 금리 인상 말고는 정부도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강하게 들게 합니다. 한편 같은 자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는 수조 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을 감내하면서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지금 인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유업계와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놓고 서로 책임 공방만 하면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희생했으니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도 희생해야 한다. 어쩐지 이번 정부의 스탠스가 점점 지난 정부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껏 정부가 내놓은 물가 대책은 그저 세금을 깎고 대출 이자를 할인해 주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대책도 보시는 바와 같이 별반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은행과 민간의 희생만 바라보는 건지 이 자원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우리 정부의 외교는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지, 지금 국정에 필요한 건 원팀이라는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이미 진작에 나왔어야 할 혁신적인 대책과 발빠른 실행력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소식만 보겠습니다. 이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재고 자산이 사상 최대인 150조 원에 육박했다는 기사입니다.
지난 3월 말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상위 30대 상장사의 재고자산 규모는 148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39%나 급증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 들어 석 달 동안 재고자산 증가폭이 17조 3천억 원으로 분기 증가폭 기준으로도 역대 가장 컸다고 합니다. 재고자산이 불어난 것은 원재료 가격이 뜀박질한 데다 물류 대란이 불거지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원자재와 반제품을 넉넉하게 확보한 결과라고 하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재고자산이 실적을 뒷받침하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재고 평가 손실이 커지고 설비 투자 생산도 억누르는 영향이 있어서 침체를 부추기는 복병이 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